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간가요에 대한 아주 개론적인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무슨 얘기 했습니까? 민간가요가 이야기 문자가 없는 민족에서 민간가요로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민간가요를 생각해보려고. 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의 키워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구두로. 중국 문학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학들은 다 기록되어서 전승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민간가요 수업에서 접할 것들은 대부분이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 그래서 주로 어떤 영역에 듣고 입으로 노래하고 말로 전하고 하는 그런 구비문학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기록문학과 구비문학, 또 우리 이것이 이제 다 노래잖아요. 노래에서는 노래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있는 것 이야기를 하죠. 멜로디가 있는 것 또는 요즘 뭐 비트, 박자가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러한 언어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이 음악으로 가는 그 관련성,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 그래서 주로 음악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어놨고요. 몇 가지 내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건 찾아서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민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민요를 쳤더니 거기에 열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노래들이 민요를 찾으니까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본 일 있어요? 이 중에 아는 노래 산타루치아,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나오는 거 알죠? 또 매기의 추억 어떻게 해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또 뭐 깊은 강 이런 거 막 Deep River 막 이런 노래예요. 옛날에 흑인들의 민요. 자, 멕시코로 가니까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이런 거 있죠. 기억나죠?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많네. 뭐 산타루치아 이런 거, 후니쿨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예, 많네요. 그다음에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것도 아마도 영국에서 내내 오랫동안 불려져 오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즐거운 곳에서는 뭐 이런 노래. 네, 또 뭐 이 암흑동화 이런 거는 암흑동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 별로 배울 여기 또 있네. 유명한 거.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 이런 건 알죠? 그죠? 그 로렐라이의 언덕에 그 아가씨의 전설과 연관된 거. 그다음에 뭐 라팔로마, 뭐 라스파뇨라 뭐 이런 건 스페인 노래인 것 같고 또 유명한 거 솔베이지의 노래 뭐 이런 것도 그죠? 다 그 지역의 민요들을 기초로 해서 오랫동안 불려지는 노래인가 봐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꿈속의 고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볼가강의 뱃노래 뭐 이런 것도 많이 우리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저 뭐 다 알지는 못해도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도 온 세계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요는 뭐가 생각납니까? 아리랑 좋습니다. 아리랑 어떤 아리랑이 생각납니까? 진도 아리랑. 예, 혹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가사 있어요? 노래 한번 해봐 줄래요? 자, 그래서 우리 민요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설명이 굉장히 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건 뭐 네이버 일단 찾았고요. 우리 민족 주로 여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내가 그 밑에 좀 자세한 걸 인용을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민요 여러분 여기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라고 몇 개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 뭐뭐 나와요? 천안 삼거리 흥 뭐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닐리리야 니나노 하는 거 나오죠. 도라지 타령도 나오고 아리랑 당연히 많은 종류의 아리랑이 있어요. 그죠? 아리랑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지금 이 설명에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노래다. 이건 내가 다시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좀 엄숙하게 예를 들어서 뭐 조수미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싹 부른다든가 이런 건 가곡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양대 같으면 김현준 설립자께서 작곡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청산의 사흘을 잃었다 이런 노래 작곡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개인이 작곡한 창작이죠.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술음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그냥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노래다. 굉장히 다른 거죠. 개인 창작과 전승되어 내려오던 것, 민중의 것 또는 특별한 예술적 감각과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창작해낸 노래라고 하는 것과 구별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술음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민간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특징은 여기 몇 가지 열거를 했어요. 첫 번째, 작자를 모른다. 그죠? 두 번째, 집단으로 어떤 뭐 제의를 행할 때라든가 또는 노동을 할 때라든가 등등의 경우에 불려지던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작품을 보면서 오늘 다음 시간 연결해서 다시 좀 여러분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런 개념을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그들 민중들의 삶 속에 나온 것이니까 그들의 그런 정서가 잘 거기 담겨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리랑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방식을 썼는가 하니까 이렇게 지역민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건 뭘 말해요? 민요를 얘기할 때는 어떤 그 지역성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죠.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서 내 여기 한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는 어떻게 나누는가 봤더니 지역에 따라서 경기민요, 남도민요, 그 다음에 동부민요, 서도민요, 제주도민요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여기도 이 뭐 남도 민요, 서도민요 이런 것이 아주 제일 유명하지요. 그래서 방금 봤던 거 외에도 남도 쪽에는 전라도 이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하는 거.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 이것도 많이 불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 동쪽으로도 우리 한오백년이라든가 괴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노래
이런 것들 다 동도민요에 속하고요. 서도민요에 속하는 것으로는 수심가 같은 거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서도민요만 해도 이미 북쪽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죠. 여러분 세대에는 특히 우리 때는 좀 들었지만 여러분 세대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것도 너무나 좀 떨어져 있는 노래죠. 그리고 방언이 심하니까 우리가 잘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기록문학, 구비문학, 그 다음에 이 언어와 음악의 관계, 그리고 지역의 관계, 이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논제가 되겠죠. 우리 민간 가요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개념을 내가 우리 온라인 강의에 일단 아주 짤막하게 지금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더 설명을 붙이기도 할 거고, 여러분도 거기서 댓글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좀 지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그다음엔 어디로 가야겠어요? 세계와 우리나라 다 민요가 있고 지역마다 있고 하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대상, 중요한 대상인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중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또 여전히 아직 많은 것이 낯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지도 좀 몇 개 좀 보면서 해볼까 합니다. 이거 미리 다 열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 우선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거대하잖아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을 보니까 지금 여기 한반도고요.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 안에 지금 이것은 자연지리의 지도예요. 여러분 보면 우선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 대세가 어떻게 돼? 서고동저. 예, 좋습니다. 예, 딱 보니까 뭔가 정보가 읽히죠. 그죠? 서쪽이 여기 옆에 고도를 딱 보니까 보라색은 뭐야? 고도가 얼마야? 6,000이에요. 예, 상당하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가 얼마입니까? 백두산 가도 2,600~700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00이에요. 이 세계 아시아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예.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그렇죠? 에베레스트가 8,000m 봉이죠. 8,000이 넘는 봉우리죠. 예. 그러니까 6,000 이상의 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인도 쪽에 면한 그 네팔과의 경계에서 있는 에베레스트 산. 여기 보이죠? 어디 갔어요?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 월말에 8,648이래요.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러한 최고봉, 아시아의 지붕이라고 하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6,000, 평균 6,000의 고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 4,000에 해당되는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약 1,000 정도 되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해발 평면으로 내려오는 이 그린으로 표현된 지역까지 이렇게 서쪽이 훨씬 높고 동쪽이 낮고, 그것과 함께 그 지형은 우리에게 산업을 얘기해 주죠. 그죠? 어떤 유형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 그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북 지역까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부터 산동 지역을 거쳐서
이 중국의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그린 이 지역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농경이 이루어지겠죠. 주로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노란 지역 여기는 어떤 산업이 있습니까? 네? 목축, 그죠? 여긴 되게 초원 지역이라던가 그렇게 되겠죠. 목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유목 지역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높은 지역은 뭐 실제로 생업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뭐 목축과 뭐 일종의 채취라던가 뭐 등등을 통해서 또 생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국이 발전할 때 이쪽 이 동베이를 포함해서 동난까지 동베이, 동난 이 지역이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점차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부 다开发라고 하는 서부 대개발 해서 서쪽으로 지금 더 산업을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민간 가요들도 이러한 중국의 자연 배경과 연관이 당연히 되겠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 녹색의 농경 지역들에서는 주로 어떤 노래들이 불려졌겠어요? 응? 농사 짓는 것과 연관된 노래 뭐 있어요? 응?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도 뭐 있을 거고 또? 노동하는 거 어떤 노동 있어? 농사 지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농활도 안 갔어요? 농활 갔다 왔잖아. 농활 다녀왔죠. 농활 가서는 뭐 했어요? 모내기도 했잖아. 또 밭도 메고 김 메고 또 고추도 심었어요. 또 포도도 따고 또 뭐 예전에는 보니까 가서 양파 밭에 집 덮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예, 등등. 자,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사회의 생활이 있겠지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중심이죠. 그럼 그 벼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모내기 같은 것은 다른 농사에는 없죠, 별로. 벼농사를 하는 지역에서 이제 원래의 그냥 씨를 뿌려서 벼씨를 뿌려갖고 파종해서 거두는 것에서부터 훨씬 더 발달된 농경 방법이 모내기잖아요. 이앙하는 거.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앙한다 그러죠. 그 앙을 옮기는 거. 옮겨 심는 거예요. 모를 내 가지고. 자, 모내기 할 때 다 같이 모내면서 모 심는 노래, 모내기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민요도 있겠죠? 또 이제 김매기 아까도 김매고 할 때도 그렇게 힘든 노동할 때 같이들 옛날에는 한 두레라고 해서 농촌 공동체 사람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김매는 거 노래했을 것이고 또 아까 얘기 나온 거죠.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야말로 수확하면서 다 걷어들이면서 또 기뻐서 부르는 노래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 이렇게 그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농경과 관련한 노래들 많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축 지역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저 뭐 서부 영화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밧줄 쫙 돌리면서 쫙 던지고 막 이러면서 그 카우보이들이 부르는 노래 귀에 이렇게 뭐 따라할 수까지는 없어도 좀 떠오르죠, 그죠? 그런 거 그 사람들 소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것이 있었듯이 여기도 중국도 몽고, 청해, 뭐 또 뭐 감숙 그리고 뭐 신장 다 포함해서 이런 그런 성들은 그 서북 쪽의 성들은 다 거의 다 목축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양치고 또 뭐 말도 키우고 몽고 가면 여러분 말 많이 타죠.
말도 키우고 그러면서 목동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겠지요. 아까 우리 세계 민요 가운데 아목동아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 중국은 중국 정서를 또 반영하는 그런 목동들의 노래 있었겠죠. 또 거기서 초원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민요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개괄하면서 이 지역은 이러한 지역의 민요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시 그 행정지도를 조금 본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 여러 성을 그냥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중국의 다양한 성을 편의상 행정적으로 나눈 것이지만 방금 봤던 것 같은 지역, 그 지형의 개념과 그 위에다 항상 이렇게 얹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 행정지도를 좀 머리에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런 성의 그 구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것을 본다던가 이렇게 이제 가기가 쉬우니까 염두에 좀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북방에서 몽고와 위구르 지역, 신강, 티베트, 그다음에 이 남쪽 광서 지역까지 여기는 대개 다 소수민족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요 한족 지역이 여기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지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상주에서부터 진한, 남북조, 수당, 송, 금원, 그다음에 명청 이렇게 근대로 내려오는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뭐 머리에 잘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지역 개념은 아직 잘 없단 말이죠. 너무 피상적인 중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그냥 중국이라고 하면 어떤 중국인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중국 이게 쉽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노래를 읽으려고 한다던가 또 이렇게 민간의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각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념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거기에 얘기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르는 건지를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공간의 개념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국과 같이 넓은 땅에 많은 인종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두 번째 개념의 공간과 함께 이제 세 번째 인간, 이 세 가지 좌표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 더 복잡해지죠. 개념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사람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회까지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선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어 방언 지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다양한 민족 56개 민족이 공존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구사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방언도인데요. 여기는 방언도니까 중국에서 여기 지금 제목이 한유方言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소수민족 언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한어, 한족 중심의 언어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 그린, 녹색이 한어의 제일 기본을 이루고 있는 한어의 관화라고 합니다. 표준어인 셈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보통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화를 제정하기 전에 중국의 관방에서 쓰던 언어다, 이런 의미에서 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관화라고 하는 말은 중국이 진시황 통일 이후로 거의 뭐 2000년, 그죠? 2000년이 넘게 지속된 그런 왕조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제 형성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관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의 중국의 중원 지역과 뭐 여기서 사천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관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관화 지역만 어학적으로는 관화라고 다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도 서로 방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코인이죠. 여러분, 방옌하고 코인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방옌은 그야말로 언어학적으로 이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해 놓는 그런 방옌이고요. 다이알렉트 또는 우리는 뭐 사투리라고 얘기하죠. 그거 외에 같은 언어 계통의 그 방언 계통 안에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또 발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인이라고 합니다. 구음이 좀 다르다. 그래서 고인종이란 말 쓰죠. 이 지역은 좀 그 발음의 사투리가 심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말로 옮길 때는 방옌도 사투리고 고인도 사투리야.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 않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 사투리라는 말도 통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을 좀 언어학적으로 방언 구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고인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 사천말 같은 경우에, 혹시 사천말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사천말 할 때는 삼성하고 사성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성을 사천 가면 삼성 발음하고요, 삼성을 사성 발음해요. 그거를 잘 그 원칙을 내 머리에 싹 주입을 시켜가지고 걸러서 들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동북 지역은 지금도 중국의普通话의 가장 표준적인 그런 발음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동북 관화가 있고요. 이 강회 지역에, 장강 하류 지역에 또 관화가 이 서남 쪽, 스촨 쪽의 관화하고는 또 그렇게 구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지역은 더욱 뚜렷하게 언어적인 특성이 좀 구별되는, 발음의 그 음운의 특성 같은 것들이 구별되는 방언 구역이죠. 자, 이쪽까지는 사실은 여기는 뭐 신강 지역인데 여기 관화에 비슷하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뭐 위굴족의 언어, 소수민족 언어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소수민족 언어를 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관화들로서 여긴 진 언어를 좀 구별해 놨고요. 이건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하게 이 오 지역의 말, 절강 강서 지역이죠. 그다음에 복건의 민어, 맛있는 민어가 아니고 예, 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벌레 충자 쓰인 민자죠. 예, 이 지역은 옛날에 백월 지역이에요. 뱀이라든가 이런 그 토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레 충자를 쓴 글자를 썼죠. 그 다음에 이 광동 지역은 월어라고 하죠. 월이 두 가지인데 우리 초월하다,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션아오라고 하는 오묘하다고 하는 오자하고 비슷하게 쓰는 월자가 있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어, 그 다음에 강서 지역의 공어, 호남 지역의 상어,
등등 아주 중요한 중국의 방언구역이죠. 자, 이 소수민족 언어 물론 소수민족의 노래들도 지금은 다 중국 문학, 중국 민간 문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소수민족 언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뭐 학습하는 거나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지역까지는 우리가 같이 다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남방의 여러 방언 지역들의 민요도 다 한어의 중국 민간 가요로서 우리가 같이 다룰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방언이 서로 다르면 부르는 노래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언어 선율이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부통화에서는 삼성, 사성 이라고 할 것을 사천에서는 사성, 삼성 하면 멜로디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차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민요의 멜로디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민족과 인종과 또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 이 민간 문학이 되겠죠. 구비 문학이 되겠죠. 기록 문학에서는 어때요? 没有关系. 그죠? 기록 문학은 어떻게 됐어? 진시황이 중국 통일한 후 뭐 통일했어요? 예, 문자 통일했잖아요. 그때 통일된 문자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금 또는 지역 상관없이 기록된 문학은 공용이야. 어디서든지 다 통하는 거죠. 그것이 중국을 지금까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중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자가 전파돼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자 쓰죠? 지금 굉장히 조금밖에 안 쓰지만 그래도 지금 지하철 내려가면 다 한자로 여기 이름 써 있잖아요. 나 그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참 동안 각 지역 어떤 동이나 어떤 지역을 갔을 때 한자 그로 여기는 어떤 게 표기하는지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찾아볼 수조차 없었어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도 한자 지명을 다 찾을 수 있고 또 지하철을 통해서도 많은 한자 지명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한동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뭐 어디든지 한자가 더 많이 쓰이죠? 물론 일본식 표기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일본식 약자 표기가 많아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굉장히 한자를 많이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지금은 한자를 안 쓰지만 예전에 한자 문화권의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방금 우리 대통령이 갔다 오셨습니다. 응? 예, 베트남. 우리가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부르죠. 비에트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의 원래 글자가 뭐예요? 월. 응? 우리가 그 초월한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월자. 응? 그 월자를 우리는 월이라고 읽죠. 중국 뭐라고 읽어요? 유에. 예, 유에라고 읽죠. 월남에서는 비에트라고 읽는 거죠.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를 그렇게 서로 다른 음으로 읽는 거죠. 그 음은 중국의 광동화 계통과 굉장히 가깝죠. 왜?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죠. 그 중국 남방 언어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냥 중국 한자 쓰고 중국말 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한자라고 하는 매개 그리고 중국어라고 하는 매개 이것과 그 주변 지역들과의 관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중국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더 확대해서 아시아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오랜 기간 동안 한자 문화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월남도 지금 전혀 한자를 찾기 어려워요. 거기는 전부 다 알파벳을 쓰잖아요. 알파벳으로 표현하거든요.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어휘들이 한자 어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전혀 한자 어휘인지 생각조차 못하는 야 주저주저 너 이렇게 뭘 주저주저 하니? 이러죠. 주저 뭐예요? 조조 그죠? 이런 거 우리가 한글인지 한자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많은 어휘들이 사실은 한자 어휘들이거든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자 그 문화권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들이 하나의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끌어낼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좀 더 집중해서 탐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언어와 관련해서 방언과 관련해서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조곡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학 수업에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조금 크게 이 개념화한 지도로 여러분하고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알려줬던 것들 중에 북방관화, 여기는 서남관화, 그리고 강회관화가 있고요. 전체로 갈까요? 강회관화. 그 다음에 여기가 오어, 그 다음에 공어, 월어, 여기 민어, 그 다음에 여기는 상어, 그 다음에 객가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客家话라고 하는 것이 또 중국의 중요한 방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광동화죠. Cantonese. 그리고 대만에서도 물론 다 이 복권 지역과 함께 민말을 쓰죠. 특히 민어 중에서도 민남쪽 사람들이 대만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를 민남화라고 하죠. 민남쪽 지역 사람들이 간 것, 민남화. 그래서 그 대만에서는 주로 민남화하고客家화가 중요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 방언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넣어둘 필요가 있는 간략한 지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기는 소수민족 분포. 방금 우리가 소수민족을 좀 제외하고 한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수민족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번이 몽고족이 나와 있네요. 네, 몽고족. 2번 회족. 그 다음에 3번 위굴족. 4번 장족, 티벳족이죠. 그리고 5번 여기는 누가 있어요? 5번은 뭐가 있어? 무슨 족이 있어야 되니? 조선족. 우리 조선족. 그 다음에 요 위가 만주족. 만주족은 지금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죠. 아주 소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족, 그 다음에 뭐 묘족, 뿌이족, 뭐 짱주 같은 광서 지역의 광서 장족 자치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주변이 다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수민족들 지역에 지금 물론 한어 지금 다 여기도 또 전파되어 있죠. 많은 중국 한족들이 이민을 가서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중국의 부통화 정책
그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부터는普通화를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왜? 중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언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문자는 벌써 2000여 년 전에 통일이 되어 있지만 언어는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특히 구소련이 붕괴되었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지금 구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에 따라서 나뉘어졌어요? 언어, 그리고 종교. 예. 구소련은 그 민족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언어에 따라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 뭐 민족이 그 기본이긴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다양한 다른 소수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언어와 종교의 부분을 강력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를 억제해왔죠. 그것과 함께 언어에 있어서는 보통화를 확대하는 그리고 널리 보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을 하나로 묶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됐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확대됐어요? 홍콩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그죠? 홍콩에 지금 보통화 학습열이 대단하다고 하죠. 예전에는 홍콩은 캔토니즈를 썼죠. 광동화입니다. 캔토니즈가. 광동화를 써서 거의 중국과 뭐 부통화 상관없었어요. 영국령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런데 중국에 귀속되고 나서부터는 고이고이 하고 나서는 어떻게 중국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중국 정부 측에서는 홍콩을 강력하게 관리하면서 중국과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통화 교육이죠. 그래서 홍콩의 보통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홍콩만 예를 들어도 캔토니즈로 부르던 노래들이 사라지고 보통화로 부르는 노래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겠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민간의 가요,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아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 여러분이 이런 언어의 문제 그리고 그 언어로 불려지는 노래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그 사람 자체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여기 조금 봤고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 정도 방금 소수민족 10대 분포를 봤는데 요거는 내가 보충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국 민족이 지금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한족이 중심이 됐지만 그 이전의 고대 민족의 분포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버드 대학에 계시던 장광지 선생이 중국 고고학계의 원로시죠. 후에 이제 신중국 설립 후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의 아시아 고고학계를 이끄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저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점점 되어 있는 것이 중국 지금의 한족의 모태가 되는 화시아 집단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집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민족이라고 하기보다 더 좀 모호하고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빗금친 부분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이족 그리고 이 아래쪽은 묘만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묘만이라는 글자 보여요? 묘족만
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중국의 고대부터 얘기할 때 중국 동서남북의 오랑캐들을 부르던 이름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북쪽은? 그건 조금 생각 잘 안 나지. 예, 동쪽 동이, 남쪽 남만, 서쪽 서융, 북쪽 북적 그랬죠. 예, 베이디 그랬죠. 동이, 남만, 그다음에 시웅, 베이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한 호칭을 따서 이것을 동이 집단이라고 명명한 것이죠. 옛날에 이쪽에 고대 여기 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살던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동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때 그런 이름 없었죠? 전혀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 우리 연구자들이 근대 학문을 하면서 예전에 기록에 있었던 명칭들을 따서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이족은 우리 동이라고 불렀죠, 우리를. 그러나 우리 동이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고학계 그리고 언어학계 뭐 등등 인류학계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왔대요, 우리? 알타이? 발칸? 발칸 반도 있는데. 바이칼호.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칼호. 예,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또 이거는 일본하고도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많이 갔다 생각하죠. 우리 고구려도 막 영계소문도 일본 갔다 왔다 그러고 백제가 일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백제가 망할 때 막 일본 그 여왕이 막 굉장한 군대를 보내갖고 지원해주고 막 그러는 얘기 나오잖아요. 신라는 신라대로 요전에 어떤 연속극에서 그런 거 김춘추가 막 일본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요. 우리나라 일본에도 많이 이렇게 이주를 민족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정착한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그 정권의 교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면서 그쪽에 거주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늦게는 임진왜란 같은 때 많은 포로가 잡혀가서 뭐 도공이라든지 뭐 수공업에 뛰어난 사람들 많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도레 일본에서 말할 때는 도레 민족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부터 따오라이 한 거기에 도착해서 사는 도레 민족으로서 주로 한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일본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뭐 왔다라는 거 얘기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당의 문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남쪽에서 남방 계통의 폴리네시아 계통이 일본에 와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중국 대륙에서부터 또는 한반도에서부터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반도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도 문화 얘기할 때 중국 문화, 한자 문화 이런 거 받은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조선, 뭐 미만조선 막 얘기해서 그때 뭐 왔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죠, 그죠? 예. 당군조선, 우리는 당군조선만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족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에서 왔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북쪽 몽고와 시베리아와 더 나가서 바이칼 호수 뭐 이쪽에서부터 이동해 왔다. 우리 언어는 알타이 쪽 계통이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죠. 근데 중국인 학자가 얘기한 동이는 중국의 동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와 우리 한반도의 동의가 어느 정도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하는 것도 또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왜 이 동의를 이 화하민족과 구분해서 중국 학자가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산 문화라든가 이 요령 쪽의 문화가 빗살토기 문화예요. 그거 많이 들어봤죠? 질문토기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옛날에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발견되는 구석기 유물이잖아요. 근데 이 홍산 문화 쪽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 화하문 쪽의 토기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화하 쪽은 채색 토기예요. 고대 문명을 얘기할 때는 토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중국 내에도 고대에 이렇게 다른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지금 묘만족이라고 하는 이 동정어를 끼고 그 아래로 분포해 있던 이 민족들이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강유역이니까 중국의 중심이죠. 중국의 중심이지. 그러나 여기가 예전에는 이 남방 민족들이 살았던 것이고요. 이들이 화하민족이 더 강성해지니까 다 밀려가지고 남쪽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민족을 이걸 이해를 이렇게 보면 한반도와의 관계 또 남방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어떤 그 민족의 분포 그리고 이것이 더 이제 세분화되고 하면서 그 또 민족 이동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아시아 문화가 그렇게 완전히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 개념으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탁 나뉘어져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그 이동에 의해서 그 문명들이 그 자생 그 지역에 또 더 먼저부터 있었던 뭐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좀 너무 배타적이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간 가요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그 지금 살펴본 중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인간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로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작품을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노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노래. 어떤 게 노래야? 응? 여러분 생활에서 노래 어떤 겁니까? 노래를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지금 대상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그것의 어떤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 또 이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행위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행위되느냐, 또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전승되느냐,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느냐 등등 우리가 어떤 문제, 노래 얘기를 하면 막막하지요. 막막하지만 그것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각도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거구나 이런 게 좀 나오겠지.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을까? 우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을까? 그럼 제사. 야,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제사. 제사 때는 왜 노래가 필요해?
제사할 때 노래를 필요로 했다. 왜 필요했을까? 말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은 좀 황당하죠? 왜? 응?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노래해요? 말로 안 하고? 응? 풍경이나 응. 슬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라고. 응. 예, 아주 신나고 흥겨울 때, 또 뭔가 슬플 때, 말보다는 노래를 필요로 한다. 왜 그래? 왜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왜 말보다 노래가 필요해? 왜 그럴까? 그냥 말로 노래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워서 말은 단조로워. 네, 음. 강조하고 싶은 음. 높이 이런 거 음. 예, 그렇죠. 뭔가 노래가 좀 더 뭔가 많은 거지, 많은 거로 품고 있죠. 응? 말보다. 자, 우리가 사람이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입이잖아, 입, 그지? 응? 우리는 구두, 거두, 입이야. 입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뭐야? 소리지, 소리. 응? 옛날 원시 시대에는 소리 질러서 소통하고, 응? 뭐 짐승이 나타났으면 뭐 어떤 뭐 소리를 내든지 해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사인을 했겠지.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어로서 조직되지 않은 그런 소리가 먼저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걸로 소통했겠지. 그러다가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뭔가 사람 그 구성원 간에 소통해야 될 것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지면 거기에 따른 약속에 의해서 언어라는 것이 이제 형성돼 가지요. 이것을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런 소리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생각을 한 단계 한 단계 복잡하게 표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하나의 그 구조가 형성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기들이 말하듯이 엄마, 아빠 밖에 못하지만 나중엔 엄마 엄마 사랑해, 이게 사랑해를 제일 먼저 가르치잖아요. 요새. 응? 사랑해라든가 문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언어가 더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게 되겠죠. 주술 구조가 생기고 동빙 구조가 생기고 등등의 구조가 생기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조직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적이 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에서 점차 진화했죠. 그런데 그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담아내는 것.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표현 갖고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지만 감정의 폭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느낌, 감정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동물이죠. 그래서 몰라요. 우리 개도 요새 감정 가지고 있죠. 개 키우는 사람 그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응? 예.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더욱이나 그 부분은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에서 그 언어와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중요했던 것이 춤과 노래가 되겠죠. 인간의 몸을 쓰는 것, 그다음에 소리를 쓰는 것.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면 방방 뛰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몸을 통한 표현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하면 춤이 되는 것이고요. 소리를 통한 표현이 더 발전되면 노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사고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우리 몸과 또 우리의 언어를, 이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에다 쓴다. 왜 노래를 제사에다 써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쓰는 언어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왜 인간끼리 소통보다 신 앞에서 보일 때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최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인 거죠. 신 앞에서는 더군다나 우리를 고대 사회에 전능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갖지 못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그런 신에게 대해서 제사 지낼 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호화롭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예로 우리나라 한국 전통 무용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게 뭔지 아세요? 의상 제일 색깔 선명하고 제일 동작 뛰는 무당춤이 제일 화려해요. 무당춤이 제일 뛰고 옷도 제일 화려하고 궁중무용이라고 하는 화관무보다도 색채가 더 화려해요. 이유가 뭐야? 신에게 주는 거, 바치는 거. 가장 화려한 것으로. 물론 거기는 철학적 해석들도 들어갑니다. 오방색을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이제 또 거기 접목이 돼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승무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건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불교에서부터 이제 또 시작돼서 나온 것이지만 철학적이지만 그거는 자신의 열반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신에게 바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불교의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인 굿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화려한 것. 그래서 굿할 때 당집, 굿당 무지 화려하게 막 전지하고 종이꽃 만들고 등등 엄청 화려하게 장식하죠. 일상과 다른 최대 화려함으로 만들어서 장식하고 가장 화려한 옷, 가장 화려한 춤사위, 가장 또 풍부한 내용의 무가, 서사 무가들을 부르죠. 우리나라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주 내용이 풍부한 것들이 서사무가라고 하는 것, 무당들이 하는 굿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바리대기라든지 당금액이라든지 이런 우리 서사물들 다 굿에서 전승 내려온 거죠. 그 외에는 기록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사에 노래를 쓰는 것,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인간들끼리 표현하던 감정에서부터도 하나 더 승화시켜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에 노래가 쓰이죠. 노래와 춤이 쓰이죠.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제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그 같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 노래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노동하면서 하는 거, 농사지면 농사, 목축하면 목축하면서 노동하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와 노동이 가장 기본 발생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노래가 맨 필요로 했고 또 거기에 사용됐고 그런 효용이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와 노동이라면 그 외에도 인간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래들이 서정적인 노래들이 많았죠. 그죠? 서정적인 사랑 노래. 노래하면 사랑 노래가 80% 이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런 서정적인 사랑 노래 외에도 필요한 것. 전쟁이라던가
뭔가 이럴 때 우리 딱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고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노래 꼭 필요하죠. 군가 왜 불러요? 제일 힘든 행군 시킬 때 구보시킬 때 하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 시키잖아요, 그죠? 그거 잊어버리고 거기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군가 행진곡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노동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이 차츰차츰 더 많은 영역에 이제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런 효용을 가지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가 중에는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노래도 있고 집단적인 노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면서 읽어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내가 시경 부분을 이제 올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먼저 읽고 오세요. 시경 부분은 여기 지금 4학년 시와 중국 문화 듣는 사람, 거기 들으면 거기서 시경 합니까? 지금 뭐 해요? 지금은 일단 시 기본적인 거를 듣고 중국 문화에 관련해서 어떠한 걸 하시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고 아직 작품 이광천 선생님이시지? 예. 예. 그러면 아마 그 당송시가 감상이 있고 또 이게 시와 중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와 중국 문화는 당송시가가 아닌 조금 다른 부분을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민간가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빼고 할 텐데 그래서 시경 부분은 좀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많이 하지는 않겠고요. 그 대신 또 시경은 우리가 독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고대 것이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원문과 함께 번역을 여기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게 준비는 해오세요. 중국어로 읽고 그 번역을 대조해 보면서 아 시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를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악부서부터는 내가 번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번역을 준비해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경은 조금 일종의 나오도 도독하는 의미에서 번역까지 제공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내가 일단 몇 작품을 좀 읽고요. 그리고 시경을 읽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한 번씩 다 중국어 발음 준비하고 이해하고 작품 이해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질문 오늘 얘기한 내용에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온라인 강의 한번 들어가 보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내가 답을 해서 더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